병원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한 120가지의 진실에 대한 신재원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로서 의사로서 책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복용법을 알아야 약이 된다. 식후 30분 꼭 지켜야 할까? 40살 김모 씨는 최근 귀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중이염으로 판단되었다. 이 때문에 항생제 아력을 나흘치 처방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식후에 먹어야 하는 약이라면서 식사 후에 30분 안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약이 소화가 잘 되려면 식전에 먹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물어봤지만 의사는 식후에 먹는 약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야만 약효가 있다는 설명만 되풀이했다. 흔히 처방받는 약에 대해 김 씨처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경우가 드물다. 약국에서도 자세한 설명보다는 일반적인 복용법만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약 복용법을 알고 나면 약의 효능을 더 높일 수 있고 잘못 복용하여 생기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약 복용은 식후 30분, 약을 복용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이는 약 먹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식후 30분을 지키라는 말은 아니다. 물론 식후 20분, 30분이면 음식물 일부가 위장에 남아 있어 위점막을 보호하므로 이때 약을 복용하면 속쓰림 등 위점막에 대한 자극도 적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뇨 병약의 경우는 다르다.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식전에 주로 복용한다. 결핵약은 음식물이 약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식사 전에 먹는 것이 좋다. 결핵약. 또 제산제는 빈속에 많이 나오는 위산을 중화시켜주므로 빈속에 먹는 것이 좋다. 대개 식후 2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후 30분이라는 복용법에 익숙해져 제산제를 그대로 복용하거나 속쓰림 증상이 나타날 때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복용법이다. 물론 밥과 함께 먹는 약도 있다. 무좀약 치료제인 이트라코나졸, 또 비만 치료제인 오를리스타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약들은 음식과 같이 소화될 때 가장 흡수가 잘 되어서 약효 또한 높다. 식사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약도 있다. 가령 대상포진 등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나 암 환자의 통증 치료에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 등이다. 이는 몸속에서 일정한 농도로 유지되어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물이므로 그 시간을 꼭 지켜서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아기의 경우도 일정 시간에 먹이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므로 깨어있는 시간을 계산해서 먹이는 것이 좋다. 가령 1일 3회 복용이라면 6시간 정도 자는 시간으로 잡고 나머지 18시간을 3으로 나누어 6시간마다 복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약은 미지근한 물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너무 찬물로 복용하면 위점막에서 흡수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 대신에 우유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약알칼리성인 우유의 성질 때문에 위의 산도를 변하게 해 알약 흡수를 방해한다. 또 우유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은 일부 항생제를 물에 녹지 않는 침전 형태로 만들어 흡수율을 떨어뜨리므로 피해야 한다. 비타민 A의 일종인 에트레티네이트 같은 약물은 우유와 함께 복용할 때 오히려 흡수율이 좋아 약물의 혈중 농도를 2배까지 높이는 경우도 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컵 이상 충분히 마셔야 약의 분해를 돕고 위점막 자극도 감소시킨다. 아이들의 경우에 약의 쓴맛 때문에 복용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약서 분해 소량의 설탕이나 꿀, 잼 등을 섞어서 먹이면 도움이 된다. 잘 쓰면 약, 함부로 쓰면 독. 간혹 항생제를 처방받은 경우에 환자가 임의로 용량이나 복용 횟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니까 몸에도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혹은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내성을 걱정하여 복용을 중단하거나 일회분을 나누어 먹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약물 농도가 체내에 유지되지 못하므로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치료 기간만 길어진다. 항생제의 경우에 몸속에 일정한 농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세균을 효과적으로 박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다면 한 번쯤은 제대로 복용을 했는지 점검해보자. 뿐만 아니라 항생제를 처방받은 기간만큼 충분히 복용하지 않으면 완전히 박멸되지 않은 균이 그 항생제의 내성을 얻어 다음에는 그 항생제의 효과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복용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복약 지도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소염 진통제의 경우는 약효가 많이 나타날 것을 기대해 과량 복용하기도 하는데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 진통 효과는 증가하지 않고 속쓰림과 같은 위장장애만 증가시킨다. 그리고 비슷한 증상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약을 나누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질환이나 체질 및 특성 등을 무시하는 것으로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또 약의 부작용이 나타날 때는 그냥 지나치거나 참기보다는 전문가나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습관. 이 약을 먹는 습관,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부작용과 몸의 전체적인 완전 치유가 아닌 증상 치유이기 때문에 약을 먹는 습관은 안 들이는 것이, 약은 일시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한번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그리고 천연 재료를 통해서 몸의 면역을 통하여 치유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올바른 약 복용,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한 컵 이상의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기, 반드시 의사의 지시대로 복용하기, 마음대로 거르거나 끊지 않기, 내가 먹는 약의 이름과 용량을 반드시 기억하기, 다른 약이나 건강식품을 먹을 때나 의사나 약사에게 먼저 알리기. 이렇게 약을 먹을 때는 그렇죠. 또 의사분들의 어느 정도의 상담, 또 건강치유사가 한다고 해도 그 약을 먹지 않고 오로지 건강식품만 먹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같이 먹을 때는 거기에 대한 좀 공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약물별 복용 시간은 식후 30분, 소화제 등 식전 30분, 궤양치료제 등등, 혈당 강화제 등등등등, 골다공증약 등등, 식후 즉시 항진균제, 식후 2시간에 제산제 등등, 일정 시간 항바이러스제 등등, 취침 전에 변비약 수면제, 항히스타민제, 기타 효과를 높이거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1일 1, 2회 복용 시 복용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이뇨제는 소변을 자주 보게 되므로 불편을 초래하므로 저녁보다는 주로 아침이나 점심에 복용하도록 한다. 그렇군요. 구입 전에 알아야 할 약의 모든 것은, 약국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점은,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관련 약만 해도 7, 8개가 넘는다. 약과 식품이 궁합이 있듯이 약과 약도 궁합이 있기 때문에 김 씨처럼 약을 다양하게 복용하는 경우에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다행히 요즘은 DUR 의약품 안심 서비스 제도가 시행하면서 병행약물에 문제가 있으면 약국이나 병원의 모니터에 바로 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은 환자들이 감기나 근육통 등으로 임의로 약을 사 먹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먼저 일반인이 약국을 찾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보고, 일반인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약과 약의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2곳 이상의 병원을 찾아가서 처방전을 받는 경우이다. 이때는 약사가 DUR을 챙기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즉 A라는 환자가 감기로 내과에서 처방을 받고 관절염으로 정형외과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을 방문했다. 내과 처방약은 3알, 정형외과 처방약은 2알이다. 이때 약사는 환자의 처방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처방에 중복되는 약이 없고 서로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약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2가지 약을 한 번에 복용해도 된다고 말한다. 두 번째는 예전부터 복용해오던 약이 있고
추가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가져온 경우다. 이 경우는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심한 감기로 최근 내과에서 항생제를 포함해 6알의 약을 처방받았다고 하자. 이 환자는 원래 혈압약을 식사 후에 복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감기약도 식사 후에 복용해야 한다고 하니 이 두 가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해도 되냐고 물었다.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는 혈압약의 복용법을 확인해 보니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해도 되는 약이어서 감기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혈압약을 식사 전에 복용하고 항생제를 포함한 감기약을 식사 후에 복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환자의 경우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혈압약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의 복약 지도가 가능했다. 그런데 상당수 환자들이 약사와 상의 없이 자신이 복용하던 약의 복용법을 바꾸어 먹거나 본래 복용하던 약을 잠시 끊고 추가로 처방받은 약만 먹는다. 이럴 경우 원하는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높일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만성질환자라면 약력 수첩에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이름을 적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나 약국에서 복약 지도를 받을 때 보여주도록 하자. 약의 부작용을 피하고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잘못된 복용법이 병을 키운다. 약의 복용 방법은 그 약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나 근육통에 많이 복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의 경우에 식사 직후 혹은 식사 후 30분 복용으로 반드시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복용하도록 복약 지도를 한다. 그 이유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그 작용 과정에서 속쓰림과 같은 위장관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자가 2~3개월 동안의 어깨 관절 치료를 위해 이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복용법을 지키지 않고 공복에 자주 복용하다가 위험으로 치료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약의 복용법을 지키지 않아서 병을 치료하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셈이 되었다. 만약에 살면서 약을 딱 한 번만 복용해도 된다면 이러한 복용법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살면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일도 많다. 따라서 올바른 복용법으로 건강도 지키고 병도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다. 약이라는 것은 안 먹을수록 좋은 건데 어쩌다가 꼭 그 증상이 너무 심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지 항생제, 진통제 여기에 대한 그 미네랄이 빠지면서 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인지를 공부를 할 필요가 꼭 있다. 또 의사분도 정말 양심적으로 제대로 약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증상만 완화시키는 것뿐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의사라면 참 진정한 의사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용 전에 알아야 할 약의 궁합은 흡수를 방해하는 약은 따로 먹어라. 흔히 속쓰림에 많이 찾는 겔포스 현탁액이나 알마겔 현탁액과 같은 제산제는 알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 알약의 흡수를 방해한다. 특히 겔포스 현탁액은 방광염이나 요도염 치료에 처방되는 퀴놀론계 항생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에 항생제의 흡수를 방해해 질병의 치료를 늦출 수 있으므로 같이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만약 약국이나 병원 처방으로 제산제와 항생제 혹은 다른 알약을 처방받은 경우에 복약 지도를 할 때 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수 있지만 액체형 제산제의 경우는 환자들이 임의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약을 구입하기 전에 약사에게 먼저 현재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을 이야기해 주면 약사에게 복약 지도를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복약 지도를 받지 못했다면 한 가지 기억하자. 두 종류의 약을 1시간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다. 그럴 때는 아예 모를 때는 아예 그냥 좀 간격을 두는 것이 좋겠다. 코감기약 잘못 먹으면 밤새도록 화장실 행위를 간다. 코감기 알레르기 비염약에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들어있다. 이 성분은 감기에 걸려서 코막힘이 발생했을 때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코 속에는 아주 작은 혈관이 많은데 감기에 걸리면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부어서 코가 막힌다. 이때 슈도에페드린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부은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코막힘이 완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부은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코막힘이 완화되는 것이다. 코막힘이 왜 생기고 왜 몸에 또 열을 일으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이렇게 수축시킨다면 그것은 또 열이라든가 다른 것을 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화시키는 기능이기 때문에 치유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교감신경이 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감신경에는 알파와 베타 두 종류가 있는데 전립선에는 알파 수용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복용하면 교감신경의 흥분이 전립선으로 전달되어 이 알파 수용체를 자극하고 그에 따라서 전립선의 근육을 수축시킨다. 사람이 소변을 보려면 전립선이 열려야 하는데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전립선의 근육을 수축시키면 전립선이 잘 열리지 않아 소변을 보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한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아서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거리게 된다. 즉 전형적인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이다. 이 약을 먹어서 이 한쪽을 더 이렇게 심해지게 만든다면 그것이 치료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이것은 부작용이 또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약이다. 약은 그래서 독이다 라고 생각하고 특별할 때에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하지만 완화시키는 만큼 부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중 알파 수용체를 차단하여 전립선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을 보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약이 있다. 만일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매할 때 자신의 상태를 말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량의 슈도에페드린과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함께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 서로 반대되는 작용의 약을 함께 복용하게 되면서 이런 난감하겠네. 예? 이렇게 되면 서로 충돌해서 올바른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할 뿐만 오히려 소변을 보는데 불편함이 늘어나고 약은 약대로 독을 일으키고 몸은 몸대로 또 불편하고,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처음 복용하기 시작했다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는 감기약 처방을 받을 때에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매할 때 자신의 상태를 알려서 밤새 화장실을 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참, 만약에 이렇게 잘못되어 버리면 이 약이 서로 엇박자를 해버릴 때 그 약의 독성이 얼마나 심각하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그 약 때문에 이런 모를 질고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상극이 있다.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무좀으로 병원을 찾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무좀약으로 처방되는 이트라코나졸의 경우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스타틴계, 예를 들어서 아토르바스타딘의 약물과 같이 먹었을 때 간에서 경쟁적으로 대사작용이 일어나 스타틴 약물의 혈중 농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경우에 환자에게는 심한 통증과 함께 근육이 괴사하는 행문근육해증이 발생할 수가 있다. 참, 이런 부작용. 예? 대사장의 스타틴 약물을 혈중 농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괴사. 또 고혈압 환자에게 처방하는 이뇨제인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정맥주사용 항생제인 에리트로마이신을 함께 투여하면 심실성 빈력을 유발하는 등 환자에게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건선치료제인 아시트레딘 성분과 독시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성분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두 개 뇌 앞 머리뼈와 뇌 사이의 간격에 있는 압력, 머릿속 압력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또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 타달나필 성분과 함께 확장제인 질산 이소소르비드, 니코랄난틸 등의 성분과 병용할 경우에 혈압 강화 작용 증가가 나타날 수가 있다. 진통제인 케토롤락트로
메타민염과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해열 진통제인 나프록센 등을 병용하여 복용할 경우에도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해서는 안 된다.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가운데 케토롤락트로 메타민염의 경우는 중등도 및 중증의 통증 치료제인 단기요법으로 쓰이는 전문 의약품이고, 같은 계열인 메페남산의 경우 두통, 치통, 요통,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질환, 경증의 통증 치료 등에 쓰이는 일반 의약품이다. 메페남산을 수시로 복용 중인 환자가 급작스러운 사고로 보호자 없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내원했다고 가정하고 케토롤락트로 메타민염을 투여했다면 위장출혈, 위궤양, 위천공과 같은 부작용 발생이 우려될 수 있다. 이처럼 병명 금기 공고 대상 처분은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약은 모르면 아예 먹지를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약에게 살해당하지 말자,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말자, 곤도마 코토, 이런 책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소화제의 진실은, 소화제는 과연 소화에 도움이 될까? 소화효소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소화불량에는 000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청취하면 하루에도 여러 번 듣게 되는 소화제 광고이다. 소화가 안 될 때 이 약을 먹으면 만병통치약처럼 치료될 것 같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독자들도 경험해 봤으니 알 것이다. 소화제만큼 오남용이 빈번한 약물도 없다. 미국의 경우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해도 소화제를 거의 먹지 않는다. 다만 췌장을 절제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의 경우 소화제를 처방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는 툭하면 식사나 약 복용 뒤에 복합 소화제를 먹는다. 오죽하면 의사조차 소화제는 실제 소화에 도움을 주는 약효보다 먹었다는 위약, 플라시보 효과가 더 크다고 보겠는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두부룩할 때 약을 먹으면 바로 시원해지는가? 소화제도 사실 종류가 많아 상황에 따라서 어떤 소화제를 먹느냐에 따라서 약효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젠 더 이상 광고에 속아서 소화제를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소화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효소제와 운동기능 개선제가 그것이다. 음식물이 우리 몸에서 소화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음식물에는 3대 영양소로 알려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소화는 바로 이들을 잘게 부숴 몸에 흡수하는 과정이다. 탄수화물은 단백질로, 지방은 지방과 글리세린으로, 단백질은 각종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뒤에 흡수된다. 탄수화물은 췌장액의 아밀라제, 단백질은 위액의 펩신과 췌장액의 트립신과 키모트립신, 지방은 췌장액의 라이페이스가 분해 작용을 하는 주된 효소이다. 이다 췌장에서 나오는 이 액체가 필요한데 이 췌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소화제라고 불리는 성분은 어떤 것인가? 흔히 사용되는 소화효소제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에서 일체의 소화효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소화효소를 추출해서 농축한 약체이다. 대표적인 소화효소제를 살펴보면 동물성으로 소나 돼지의 췌장 소화효소를 정제한 판크레아틴, 식물성으로는 메가당에서 정제한 디아스타제 등이 있다. 이 소화효소제들은 소화효소 결핍을 보이는 질환에 사용된다. 대표적인 질환은 췌장의 외분비 기능이 저하된 만성 췌장염이다. 이 질환은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의 결핍이 심하여 라이페이스 분비량이 정상의 10% 이하로 떨어지면 지방이 흡수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설되어 지방변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인들의 경우에 음식을 먹은 뒤 복부 백만감, 불편감 등으로 위장장애를 호소한다. 이때 의사의 처방 없이 흔히 소화효소제를 한두 알 복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화효소제가 위와 같은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이 영양소들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우리 몸에서 넘칠 정도로 충분히 분해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효소제를 별도로 먹을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 오히려 복부에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의사의 진찰이나 적절한 검사 없이 스스로 약제를 찾아 복용해서 다른 질환, 즉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 위암 등과 같은 질환의 진단을 늦추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잘못될 수 있다. 위운동 개선제는 언제 효과가 있나? 위운동 개선제는 장운동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아세틸콜린, 도파민, 세로토닌 등을 조절해 장의 운동과 복통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위운동 개선제는 위장관과 운동관과 관련된 증세인 식사 후에 더부룩하거나 체하고 얹힌 느낌이 있거나 오심구토 등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위장관 질환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에 주로 사용된다. 흔히 사용되는 약으로는 맥스롱이 있다. 맥스롱은 구토 억제, 위식도, 역류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맥스롱은 뛰어난 약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맥스롱의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마이드가 뇌에 작용해 전림, 불안,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맥스롱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사 먹을 수가 없다. 돔페리도는 맥스롱의 부작용을 줄인 위운동 개선제이다. 위장운동 개선제는 일반인들이 소화불량과 속 더부룩함이 좋다고 먹는 소화효소제와는 전혀 다르게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소화제로 여기고 별로 필요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또한 소화제를 자주 먹으면 소화효소 분비 기능이 떨어져 나중에는 약을 먹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면서 불편한 증상을 참으면서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소화효소는 호르몬과는 달리 음식을 먹으면 분비되는 것으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증상에 따라서 용량이나 횟수를 조절하면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소화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10가지. 음식을 먹고 배설을 하는 일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환이 있어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저마다 특효를 받다면서 속설처럼 떠도는 수상한 정보가 많이 일어나기도 한다. 교수님을 통해서 강동성심병원의 소화기내과의 누구의 김경호 교수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나가 봅니다. 썰인 속에 우유가 좋다? 사실 우유는 알칼리성이라보다는 중성에 가깝다. 게다가 우유 속에 있는 칼슘 성분이 위산 분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물론 우유가 위점막을 감싸 잠시 동안은 속쓰림이 완화되지만 다시 위산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속을 더 쓰리게 할 수 있다 때문에 속쓰림, 상복부 불편감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되도록 우유를 피하고 생수를 마셔라. 두 번째, 더부룩할 때 탄산음료 한 잔이면 될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때 시원한 콜라 한 잔이면 어떤지 속이 시원하고 뻥 뚫리는 느낌이 들곤 한다. 탄산음료가 미의 음식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서 소화를 돕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일시적인 효과일 뿐 탄산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소화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탄산음료는 피해야 한다. 탄산음료는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관략근 기능을 약화시킨다. 때문에 위산이 역류해서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또 폐경기 여성이나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탄산음료가 들어있는 카페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을 통해서 칼슘을 더 많이 배출해 결국 칼슘 부족 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소화가 안 될 때는 물 말아 먹는 것이 최고라고? 밥이 잘 넘어가지 않으면 물이나 국에다 말아도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소화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네 번째, 식후 단잠은 투근 수단과도 안 바꾼다. 식후 포만감은 나른함과 졸음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식후 10분 정도의 단잠은 오후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윤활유와 같다. 하지만 식후 30분 이내에 눕거나 엎드려 수면을 취하는 것은 가슴 통증이나 변비 등의 소화기 질환을 부르는 지름길이다. 눕거나 엎드린 자세는 음식물의 이동 시간을 지연시키고 포만감, 더부룩함, 명치 통증, 트림 등의 각종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식후 곧바로 눕는 행동은 소화기관의 운동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변비에 걸릴 확률이 높다. 소화기계 기능이 약한 노인이나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의 경우에 음식물이 식도로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식후에는 10분 이상의 산책을 통해 소화를 시킨 다음에 사무실로 들어와 간단한 낮잠을 챙기는 것이 좋다. 바로 자지 말고 좀 휴식을 취하고 소화를 어느 정도 한 후에 하라 이 말인데요. 5번째, 술 많이 마시면 토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술을 너무 마셔서 토하는 것은 위장이 알코올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호이다. 하지만 이처럼 토하는 일이 습관화되어 버리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일단 토하면 알코올 흡수를 줄여 속이 편해지겠지만은 위와 달리 보호막이 없는 식도는 위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손상되어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킨다. 또한 토하는 것이 잦을수록 위와 식도 사이 괄약근이 느슨해져서 위산이 더 잘 역류하게 된다. 그리고 심한 구토는 위 식도 접합 부위에 열상이나 손상을 주어 피를 토하는 말로리 바이스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위험하군요. 식후 커피 한 잔은 불롯약이라고? 식후 커피 한 잔은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도와주고 각성 효과를 주어 업무에 집중을 더해준다. 하지만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경미한 위장질환에 커피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커피는 식도염이나 위염 증상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술, 담배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금기식품이다. 우선 카페인이 식도와 위장 사이를 막고 있는 밸브를 느슨하게 한다. 이 밸브가 헐겁게 열리면 위액이 식도 쪽으로 역류해서 가슴 통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대장의 연동작용을 촉진시키므로 근만성 장염이나 복통을 동반한 과민성 대장 질환이 있으면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식도염이나 속쓰림 증상이 있는데도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적어도 공복에 마시는 것은 피하고 술이나 라면 또는 맵고 자극성이 강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을 피해야 한다. 7번째, 예언가에게 담배는 최고의 소화제일까? 예언가들은 식후에 담배를 최고로 치며 밥을 먹은 직후에 담배를 피우지 못하면 소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것은 니코틴에 대한 중독 증상일 뿐 실제로는 오히려 속을 더 버린다. 담배 연기 속의 니코틴은 위 점막을 공격하는 공격인자의 분비나 독성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방어인자인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를 억제한다. 결국 위산이 위벽을 녹여 위염이나 소화 궤양의 발생률을 높인다. 또한 흡연은 소장, 대장 운동의 기능을 떨어뜨려 복통, 복부, 백만감, 변비까지 일으킨다. 이처럼 흡연은 오히려 만성 소화 불량을 불러와 속 답답함을 더욱 부추긴다. 그런 것이 아니군요. 숙변은 정기적으로 청소해줘야 한다고? 장내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나 대변이 장기간 정체되면 독성물질이 떨어져 나와 이것이 전신으로 흡수되어서 질병을 일으킨다는 믿음이 일반인 사이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정기적으로 장 청소를 하는 환자들이 많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아 숙변이라는 것은 없으며 실제로 장점막은 미끈미끈한 점액질이라고 하는 물질을 계속 분비하기 때문에 장점막의 육모 사이에 대변이 붙어 있지 않다. 장을 수술적으로 제거하여 관찰한 경우에도 대변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기적인 장 청소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장 청소를 하여 증상이 호전되었다면 독소를 제거하여 나타나는 효과라기보다는 변비 증상의 완화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반복적인 관장은 장의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고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그러나 숙변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했을 때 고무줄 같이 아주 미역줄기 같은 것이 나왔는데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아주 그 세포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어떤 끈적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것이 아닐까 생각도 되어집니다. 9번째, 변비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긴다고? 변비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약의 내성이 생겨서 약효가 떨어지고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생긴다고 하여 무조건 약물 복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변비약을 장기간 복용해도 약물의 내성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약물에 대한 의존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변비약을
중단해도 변비 증상이 이전보다 더 심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변비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해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의사에게 적당한 처방을 받는 것이 완화에 도움이 된다. 참고를 하고, 10번째, 방귀 냄새가 지독하면 장이 안 좋다는 신호일까? 방귀의 주성분은 식사 중에 삼킨 공기가 대부분이고 장에서 생긴 가스는 5% 미만이다. 보통 1.5리터 정도의 물을 먹으면 동시에 2.6리터 정도의 공기를 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방귀의 주 성분은 일반 대기 중의 공기와 동일하나 대변에 포함된 메탄, 인돌, 스카톨 등의 성분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이고, 이것들은 소량이며 몸에 흡수되지 않으므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따라서 방귀 냄새는 장질환과 관련이 없으며 섭취한 음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 음식이 단백질 계통이나 고기 종류가 들어가면 그것이 또 장에 오래 점치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 냄새가 아주 독한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